북극이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어요. 전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올 겨울도 저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지난주 굉장히 추웠다면서요. 예.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내내 이제 그 따뜻한 그 기온이 유지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최근 북극을 주목받고 있게 한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는데 네네. 북극은 항상 겨울입니다. 네. 그래서 추운 곳 우리가 막연하게 춥다 하는데 영하 50도, 6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있고요.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이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씨에는 상당히 많은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고요. 네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하 자원을 사람들이 캘 수 있을 정도로 그 빙하가 녹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얼마나 녹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북극 지역의 온도가 매년 뭐 0.7도, 그러니까 10년마다 0.7도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요. 네네. 또 북극 해외 지역에서는 10년에 한 1.2도 이렇게 막 내려간다라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2035년이면은 이제 그 북극에 얼음이 남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2035년이라고 해봤자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런 예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 나라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북극으로 달려가가지고 자원을 캐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북극에는 천연 자원들이 많이 묻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운 북극 지역이 네네. 원래 얼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따뜻해졌다. 이 얘기는 우리 지구 전체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누구한테는 또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이곳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고요. 뭐 조사는 하는 곳에 따라 다르지만 석유 매장량의 약 13%, 네네. 뭐 천연가스의 약 뭐 30%, 그리고 우리가 뭐 히토류라고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하 자원들도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만으로 모든 그 북극 지역의 지하 자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조사를 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하 자원이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석유의 13% 그것도 드러난 것만,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0% 네. 이것도 드러난 것만. 그러면 이제 조사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이상이 묻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 미국의 서부 시대 때 골드러시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골드러시랑 비슷하게 콜드러시, 북극은 추우니까 콜드러시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서부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극의 반대는 남극 아니겠습니까? 남극의 경우에는 누구도 어느 나라도 이건 우리 영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극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북극 지역과 남극 지역은 춥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자연적으로 보면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남극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땅입니다. 육지. 네네. 그래서 남극 대륙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북극 지역은 지구상에 있는 북극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은 모두 바다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북극 지역 바다에 인접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네네. 그래서 북극 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바다의 해양 지역은 네. 사실상 공해상입니다.
공해상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접근해서 네네. 여러 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매우 다른 상황이고요. 네네. 또 북극 지역에 있는 인접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대략 한 8나라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네. 북미의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예, 미국은 알래스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가장 많은 영토를 접하고 있는 러시아. 예, 그리고 유럽의 5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고요. 네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네. 섬나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덴마크의 본토는 독일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요. 네네. 그래서 북극에 인접한 국가가 아닌데 네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덴마크도 북극 인접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극 인접 국가들 8나라가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북극에 관한 이슈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매우 다른 상황이고 또 북극 지역은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남극과는 다르게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극과 북극의 차이점이 남극은 대륙이지만 북극은 말 그대로 얼어 있는 그러한 바다이고 그 바다는 공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의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북극의 가치가 또 있다면서요. 단순히 그런 자원 말고 무슨 항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그러던데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예. 수많은 지하 자원이 북극에 이제 묻혀 있고 네네. 이것은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시추하거나 채굴한다는 이야기인데 시추하고 채굴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디론가 옮겨야 한다는 또 논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추하고 채굴한 다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바다의 항로를 통해서 옮기게 되고요. 네네. 이것을 우리가 북극 항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또 북극 항로라는 것은 이렇게 채굴되고 시추된 자원을 운송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그 과정에서 전에는 활용하지 못했던 그런 도구로서 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자원의 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물건의 이동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최근의 모습에서 북극 항로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유럽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할 때 보통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네네. 그래서 필리핀 앞바다, 또 말라카 해협이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 앞바다, 또 인도를 지나서 또 소말리아 앞바다. 네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의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가서 유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가는 운송 구간은 매우 멀고 또 적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네네. 물건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북쪽으로 운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즉 북극 항로를 통해서 운송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른 길이 또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많은 국가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소말리아의 해적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위험성을 줄이고 또 물건이 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또 운송 비용을 줄이면서 유럽으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북극 항로가 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 지도만 봐도 제 네. 눈으로 봐도 훨씬 더 짧아 보이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설마 북극에 해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북극은 공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국가가 영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옵저버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옵저버 지위 갖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극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 또는 집단 또는 국제사회 무대는 네네. 방금 말씀드렸던 북극 인접국 8개 나라가 모여서 만든 그들만의 논의의 장입니다. 네네.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북극에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러한 무대에 대해서 조금씩 불만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네. 북극이 너희들만의 것이냐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럽의 꽤 많은 나라들, 특히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의 강대국들, 또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기존의 북극 이사회의 어떤 막혀 있는 그런 무대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요. 2014년일 겁니다 아마. 이때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3개국 그리고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옵저버 자격을 취득해서 북극 이사회 무대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북극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역시 가장 북극과 많이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할까요? 네, 러시아일 수밖에 러시아죠. 없는 것 같은데 네. 러시아가 원자력 추진 쇄빙선을 투입했다면서요. 네. 이름이 야쿠티아라고 하던데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러시아는 1950년대부터 이미 핵 추진, 원자력 쇄빙선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당시에는 기술도 상당히 미진하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이 핵 추진 또는 원자력을 이용한 쇄빙선은 한 번의 보급으로 엄청나게 긴 항속 거리 또 많은 여러 가지의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는 상당히 높은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규모가 큰 쇄빙선을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이제 투입된 야쿠티아라고 하는 네네. 쇄빙선은요. 네네. 러시아 연방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야쿠티아 사자치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이 동시베리아 지역에 있고 네네. 우리 한국으로부터 몽골 진화 위쪽으로 가면 나오는 지역인데요. 네네. 이 지역이 러시아 입장에서 즉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지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서 2020년대 이후부터는 러시아가 더욱더 북극 지역의 탐험과 또 임무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그들의 꿈을 실어서 야쿠티아를 진수시켰습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눈독을 들였던 이유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항이었는데 네. 이런 식의 쇄빙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뭐 부동항도 이제 극복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쇄빙선을 위해서 러시아가 그동안에 어떻게 공을 갖다 들였습니까? 러시아는 쇄빙선 기술이 매우 기술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오래 전부터 쇄빙선을 건조해서 북극해 일대를 탐험하고 네네. 또 여러 임무를 수행을 해왔던 나라고요. 또 자타가 공인하는 북극 지역, 북극해의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아주 많은 수의 쇄빙선, 그것도 규모가 큰 쇄빙선, 단순히 연구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쇄빙선을 꾸준히 또 많이 건조하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쇄빙선이 향후에 이 북극해 또 북극해를 활용하는 북극 항로를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주도해 보겠다라는 그 정책적 의미를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면은 북극에 언제부터 그렇게 러시아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물론 옛날부터였겠지만 가장 최근부터는 언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 짐작으로는 네네. 1990년대를 전후해서 90년대. 예,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북극해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특히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경제 제재 조치, 이게 이제 러시아를 북극해로 이렇게 밀어냈다라고 할 정도로 네네. 러시아는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당하면서 북극해에서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라는 네네.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뭐 이제 러시아 이야기 나왔지만 중국 빼놓을 수 없죠. 중국은 실크로드에다가 빙상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네. 빙상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굉장히 이제 북극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였다라고 하는데 급기야 지난해 10월, 2024년 10월에 그 중국의 해경이 북극해에 진출했다면서요. 네네. 중국 우리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1대1로 중국의 정책이죠. 네네. 이제 기존의 실크로드를 다시 복원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잇겠다 이런 얘기인데 북극해, 북극 지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상당히 빨리 이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개척하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컨테이너를 북극 항로를 통해서 네네. 유럽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 국가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국의 선박이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공해인 북극해를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해양 경찰, 해경은 음. 해군하고 다릅니다. 네네. 해군은 다른 나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해경은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활동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경과 해군이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중국 해경이 여기에 투입됐다라는 얘기는 네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 그만큼 넓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국의 활동을 자국의 국내 법으로 규율해 보겠다라는 네네. 정책적인 그 의미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여기서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겠죠.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뭐 중국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언뜻 들어보면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다, 뭐 실현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법을 달리해 보면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1800년대 미국은 알래스카라는 북극 지역을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텍사스라든지 루이지애나 이런 지역을 멕시코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과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아주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품으로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여기서 그린란드가 어떠한 섬인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식민지 같은 네네.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자치령으로 됐더라고요. 네. 이러한 그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그 그린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린란드가 지구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렇죠.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의 북동부 제일 끝쪽에 자리하고 있는 큰 섬이고요. 사실상 북아메리카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과거에 덴마크의
그 국력이 강성했을 때 네네. 덴마크 사람들이 여기저기 배를 띄워서 탐험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북유럽 지역 또 바다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아이슬란드 지역 또 거기에 가까운 그린란드 섬까지 장악을 했었죠. 그러다가 아이슬란드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독립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린란드도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고요. 네네. 또 자치령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교권 또 국방은 덴마크가 그밖에 내부적인 문제는 그린란드 사람들이 처리한다. 네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거기에 더해서 그린란드 사람들이 독립을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덴마크 정부가 열어두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린란드는 실제로 전체 인구가 6만 명이 안 되는 네. 아주 작은, 인구로 보면 아주 작은 그런 곳이죠. 네네. 그래서 6만 명의 사람들이 만약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라고 뜻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독립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린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더니 무려 우리나라보다 21배 크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섬인데 만약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든지 어쨌든 합치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 그다음 캐나다,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캐나다, 중국 제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그런 그렇게 나라가 되군요. 될 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로 그린란드를 미국이 매입한 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알래스카는 러시아가 당시에 내부적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네네. 러시아 정부에게 돈을 주고 샀습니다. 네네. 매우 신사적으로 구매를 한 거죠. 네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네네. 다른 방식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라고 하는 이 큰 섬을 접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바와 같이 6만 명이 안 되는 그린란드 주민이 일단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얻고 네네. 덴마크의 손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되면 6만 명이 안 되는 이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5만 몇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인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독립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네네. 또 면적도 그렇게 넓은데 네네. 방위를 5만 몇 명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스스로 독립을 얻은 다음에 다른 국가의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더욱 강한 나라의 어떤 일부로 들어가겠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주민 투표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또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그린란드에 손짓을 하고 또 그린란드 주민들이 여기에 또 응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뭐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하지 않아도 네네. 또 뭐 미국의 52번째 주, 51번째 주, 53번째 주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현대 사회에서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네. 그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 시민이 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북극을 놓고 세계 각국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이사회 옵저버 위치를 이제 자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는데요. 네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북극에 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더 북극점에 가까이 있는 스발바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북극 연구 그 단지도 만들었고요. 또 외교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그
노력을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중일 삼국이 네. 상당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공조를 통해서 북극 이사회 옵저버 국가로서 여러 가지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에 한국은 극지활동진흥법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만들면서 극지활동, 남극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북극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네네. 또 도와주고 보호하는 그런 국내 법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북극에 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각국의 자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봉철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